여름 특집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싶고 12위를 공략. 우주에서 발견된 수상한 소리. 그동안 외계인의 생김새에 대한 추측이나 증거는 많았는데요. 자, 두 기자님은 혹시 그 외계인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외계인의 목소리를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사실 대부분 외계인의 목소리가 어떨지 상상조차 잘 안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외계인의 소리가 이것의 울음소리와 비슷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 5704, Якутск, контроль, проверка связи, как слышно? 들렸나 봐. Ну, сейчас отлично. Отлично. А то там просто бурчание и накладывается какая-то другая связь. Аэропорт 825, контроль, СИЮ, проверка связи, как слышно? 아, 그냥 공항 관자탑이네요, 이게. Это идет такая побега, какая-то женщина, можно сказать, мяукает там. 지금 들리는 바로는 어떤 여자가 고양이 소리를 내는 걸 들었다고 하는데 네. 요거를 외계인의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요? 외계인이 아니면 들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치, 하늘에서 고양이가 올 리가 없지. 그렇죠. 2011년 러시아의 항공관제탑 관제사가 고양이 울음소리 같은 외계인의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공개된 건데요. 사건은 이러했습니다. 러시아 연방 야쿠티아 공화국의 수도 야쿠츠크 상공에서 UFO로 추정되는 비행 물체가 갑작스럽게 등장, 레이더 모니터에 포착이 됐는데요. 해당 비행 물체는 비행고도 20km 지점에서 시속 9,600km의 엄청난 속도로 날다가 갑자기 방향을 선회하는 등 비상식적인 움직임을 보이더니 급기야 주변 항공 주파수까지 교란시켰다고 합니다. 관제탑에서 해당 UFO와 교신하려고 애쓴 결과 고양이 울음소리와 같은 정체불명의 소리를 듣게 됐다는 것이죠. 심지어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목소리가 들리는 동안에는 어떤 항공기와도 교신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야, 이것도 뭐냐. 있긴 있었다는 거네. 뭐가. 그렇죠. 정말 그러면 뭔가 UFO가 있었고 그 UFO가 그럼 우리하고 교신을 하려고 신호를 보냈다. 아하. 이건가요? 자, 하지만 이 영상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를 닮은 여성의 목소리는 미스터리로 남게 됐는데요. 그런데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소리가 들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들리시나요? That music even sounds outer spacey, doesn't it? 그러니까 워낙 이 기본적인 우주선의 기계음이 크긴 한데 들리거든요. 되게 작게 바람소리 비슷한 거? 진짜 그런 게 있네. 그렇죠, 그렇죠. 요 해당 소리는요, 1969년 달 탐사를 떠났던 아폴로 10호가 달 뒷면을 가로지를 때 포착된 소리인데요. 보통 달의 뒷면에서는 지구와의 교신도 두절,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기 마련인데 우주비행사 헤드셋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비행사들은 의문의 소리를 나사에 보고, 하지만 나사는 해당 영상이 가져올 파장을 생각해 이 영상을 기밀로 유지했고요. 몇 년 후 기밀이 해제된 뒤 2016년이 돼서야 이 영상이 세상에 공개되며 화제가 됐는데요. 하지만 나사는 해당 소리는 외계인 소리가 아닙니다. 두 개의 다른 기기가 혼선되며 생긴 소리입니다. 라고 주장. 하지만 당시 아폴로 10호에 탑승했던 우주비행사들은 이 사건에 대해 함구. 정확한 소리의 출처는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우주에서 들려온 원인을 알 수 없는 소리들. 정말 외계인의 소리는 아니었을까요? 여름 특집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싶고 8위를 공개합니다. 화성에서 발견된 모모의 증거. 인간이 아닌 또 다른 생명체가 살고 있는 가장 유력한 곳으로 꼽히는 화성. 이번엔 이곳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뭐야, 이게? 아, 입구예요? 그렇죠. 출입구입니다. 방금 보신 이 사진은 2022년 5월 나사의 화성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가 찍은 사진입니다. 높이 30cm, 너비 40cm 정도로 아주 작은 이 네모난 사각형. 당시 이 사진이 공개되자 이건 화성에 사는 외계인들의 출입구다. 또 다른 지하 세계로 가는 텔레포트다. 또 다른 생명체가 존재하는 증거라며 전 세계 누리꾼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외계인이라고 했는 걸 인정했을 때 네. 아까 30에서 40cm라고 했잖아요. 네. 되게 어쨌든 체구가 작나 봐요. 그 탐사 로봇 같은 거 자꾸 보내고 그러니까 직원들 눈에 안 띄려고 자기 사이즈를 줄이는 거죠. 네. 나사의 발표에 따르면 네, 균열로 인한 자연 현상을 부릅니다. 에이. 또 다른 학자들 역시 침식으로 인한 자연 현상이라며 외계인의 출입문이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아니, 자연현상으로 저렇게 직선으로 어떻게 저렇게 딱딱 뚫려. 근데 가끔 가다 뭐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요? 뭐 무슨 바위인데 어. 와 이거는 누가 이렇게 사람이 안 잘랐는데 네모 반듯해? 그런 거 있긴 하거든요. 아이, 근데 저거만 있잖아. 그래서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 제가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뭐야 저게? 자갈? 야, 뭐 선인장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오! 선인장이에요? 그 생명체가 있는 거네. 이것이 2022년 2월에 역시 같은 큐리오시티가 찍은 사진입니다. 마치 선인장이나 꽃처럼 보이지만 나사에 따르면 황산염 성분으로 된 광물이라고 합니다. 아, 생물이 아니라고? 네. 돌이네 그냥. 그런데요, 이게 왜 생명체가 존재하는 증거냐? 황산염은 물이 증발하면서 그 주위에 형성되는데 이건 화성에 한때 물이 흘렀다는 증거죠. 화성에서 발견된 저 황산염으로 된 광물이 바로 과거에 물이 존재했다는 증거, 그러니까 생명체가 존재했을 수 있다는 증거인 셈입니다. 화성 탐사는 아직도 무궁무진하니 앞으로 얼마나 놀라운 발견을 할지, 내년에 또 새롭고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릴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여름 특집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싶고 11위를 공개합니다. 모모에 찍힌 미스터리 물체. 이번 특종은 과학계를 발칵 뒤집은 사진 한 장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환한 거? 밝은 거? 아, 뭐야 저? 저 뭐야? 해파리야? 2012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살고 있는 앤드리아 도브는 잭슨빌에 방문 전 길을 확인하기 위해 주의사의 사진 지도를 보던 중 아니 뭐야? 혹시 UFO 아니야? 자, 바로 텍사스주 잭슨빌 사진 지도에서 UFO로 추정되는 붉은색 비행 물체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 일부러 촬영한 게 아니라 사진 지도에 우연히 포착된 겁니다. 조작은 아닌 것 같아. 이건 그냥 그 G맵에 찍힌 거니까. 그리고 공식 맵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포털에 그냥 올라와 있는 사진. 와. 도브는 이 문제의 사진을 언론사에 제보했는데요. 그런데 해당 언론사에서 사진 전문가에게 이 사진을 의뢰한 결과 UFO라기보다는 렌즈 플레어 현상의 일종으로 보입니다. 카메라 렌즈에 비친 강한 태양빛이 굴절과 반사를 거쳐서 마치 UFO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아, 그러기엔 너무 선명하게 저 모양만 있잖아. 자, 그런데 아직 속단하기엔 이릅니다. 당시 문제의 사진이 포착됐던 곳 텍사스주 잭슨빌에서 약 1,600km 떨어진 인근 지역 뉴멕시코주의 아코마 푸에블로에서도 정말 놀랍게 아까와 똑같은 UFO가 또다시 포착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똑같네. 여기도 보면 이 빗무리가 똑같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네. 쥐사 UFO랑 같이 다니는 거 아니야? 사진 찍으려고? 자, 사진 한 장은 우연히 잘못 찍힌 것이라고 하더라도 인근 지역 지도에 이 두 장이나 연속으로 UFO가 포착됐다는 건 이 수상해도 너무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텍사스주와 뉴멕시코주는 유독 UFO와 외계인 목격담이 많은 곳입니다. 이른바 UFO의 성지죠. 저 두 개는 동일 물건 맞네. 물체가. 같아요. 같은 거예요. 인근 지역에서 똑같은 녀석이 두 번이나 저렇게 찍혔다. 저 친구는 진짜 있는 애일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당시 언론사에서는 그 진실을 알기 위해 G사 본사에서도 연락을 취했지만요. G사로부터는 그 어떤 답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G사 지도 서비스에서 두 개의 사진 중 한 장은 사라진 상황입니다. 왜 한 장만 치웠지? 저는 미국 국방부가 전화했네. 아니 치울 거면 둘 다 치우지? 왜 한 장만 치웠지? G사의 무응답이 그저 침묵이었던 건지 아니면
혹시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던 건지 대체 진실은 무엇일까요? 여름 특집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싶고 2위를 공개합니다. 모모의 출입문. 2016년 아르헨티나의 영화 감독인 세르기오는 유령, 외계인 등 초자연 현상을 다룬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촬영 장소를 물색 중에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G사 위성 지도를 통해 아르헨티나 파라나강 삼각조 지역에서 초승달 모양의 호수와 독특한 원형의 섬을 발견. 그리고 얼마 뒤 세르기오는 신비의 섬을 찾아 직접 탐사를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대체 어찌 된 일인지 분명히 지도를 보고 찾아갔지만 섬과 육지가 맞닿는 부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탐사는 실패.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세르기오는 다시 섬의 지도를 살펴보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저 안에서? 분명히 지도에 있는 섬인데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게 이상했던 세르기오는 지도의 시간 제어 기능을 사용. 시기별로 찍힌 섬의 위성 사진을 비교해봤습니다. 잔잔한 호수 위에 떠 있는 섬이 마치 눈동자 마냥 빙글빙글 조금씩 회전. 말 그대로 섬이 자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두 기자님들, 섬이 움직이는 것 본 적 있습니까? 아, 없죠. 보통 섬이 우리가 봤을 때는 물에 떠 있는 거지 물 밑에서는 다 지각에 연결돼 있기 붙어있죠. 때문에 저렇게 움직이는 건 말이 안 돼요. 그 저 무게가 그죠? 그렇죠. 자, 움직이는 섬에 더욱 흥미를 느낀 세르기오는 두 번째 탐사를 시작합니다. 그 결과 아주 힘들고 어렵게 드디어 섬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섬은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예, 물이 이상할 이만큼 너무 투명하고 차가웠어요. 그리고 주변에 질퍽한 땅과 반대로 이 호수 늪의 바닥만 유난히 딱딱했어요. 이뿐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건 섬의 모양. 이 섬은 지름이 120m가량의 작은 섬이었는데요. 그런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 마냥 모양이 완벽한 원형. 도저히 자연적으로 형성됐다고는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 신비의 섬의 존재가 알려지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거 외계인이 만든 섬 아니야? 외계인들이 UFO를 숨겨놓은 걸 수도 있지라며 UFO설을 다시 제기. 그리고 UFO 사이트를 운영하는 외계인 연구자 스콧시 워링 역시 실제로 외계인들이 자신들이 사는 곳의 입구를 숨기려고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수의 원형은 100m 크기의 UFO에 맞을 만큼 충분히 큽니다. 이 섬이 UFO 기지라는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미스테리한 섬은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사람의 눈을 닮았다고 해서 스페인어로 눈을 뜻하는 엘 오호라 불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세르기오 촬영팀을 포함해 수많은 사람이 이 회전하는 섬 엘 오호의 비밀을 밝히려 섬을 탐사했지만요. 엘 오호가 생긴 이유, 회전하는 이유 등 섬의 수수께끼는 그 누구도 풀지 못했습니다. 자전하는 섬, 엘 오호. 과연 그 섬은 UFO의 출입문이었던 걸까요? 엘 오호의 미스테리는 아직도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5월 17일 미국. 전 세계가 주목한 세계의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무려 52년 만에 열린 이 청문회의 요지는 이른바 UFO로 알려진 UAP, 바로 미확인 비행 현상에 관한 청문회였습니다.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 산하 기관이 주최한 이 청문회는 미 국방부 정보보안 담당 차관 로널드 몰트리를 비롯 미 해군 정보국 부국장 등 미 정부 주요 인사가 참석했는데요. 아니 이거를 진짜 진지하게 그 정부 고위 관계자들 모여가지고 청문회를 열 정도면은 이게 진짜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인정했다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허. 자, 이날 청문회에서는 미 해군이 포착한 UAP 영상을 공개. 이게 뭐 레이더잖아, 저게. 저 점 같은 거? 저 레이더 현상이죠? 뭐 찍혀 있네. 좀 뭐야? UAPs are unexplained, it's true, but they are real. They need to be investigated, and many threats they pose need to be mitigated. 최근 미확인 비행 현상 보고 사례가 무려 400여 건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고요. 이 같은 미확인 비행 현상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 정체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뿐만 아니라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도 UAP 연구 전담팀을 발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니 한 건이면은 뭐 그냥 뭐 잘못 적혔거나 하겠는데 400건이면 나사가 나서죠. 그리고 국방부가 나설 정도면 이거 실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미확인 비행 물체에 대한 진실이 머지않아 밝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은 베일에 쌓여있지만 분명 실존하는 UAP. 그것은 우주 어딘가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존재를 증명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혹하는 음모론 19, 17일을 공개합니다. 호주 UFO 비밀 문건은 어디에? 지난 2011년에도 호주에서 발생한 이 사건 때문에 UFO에 대한 의혹이 더욱 증폭했습니다. 당시 호주의 한 신문사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호주 당국에 UFO 목격 관련 정보 파일 공개를 요청했는데요. 그런데 남부 우메라에서 확인된 UFO 정보와 이상현상에 관한 보고서 이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UFO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했던 호주의 신문사는요. 호주 국방부가 UFO 관련 정보 파일들을 고의로 폐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록을 분실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필 공개 요청을 했을 때 이게 또 없어졌다고 하는 게 뭔가 약간 궁색해 보이죠. 시점이 애매하고 뭔가 공개 못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분실 폐기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폐기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그런데 말입니다. 호주 당국이 UFO 정보를 은폐한다는 의혹은 이뿐이 아니죠. 이른바 호주의 51구역이라 불리는 파인갭. 공식적으로는 미국과 호주의 안보를 위한 군사기지인데 한간에는 파인갭이 UFO 비밀 연구기지라는 음모론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주 정부가 UFO 정보 파일을 분실했다는 것도 뭔가 좀 필사적으로 목숨 걸고 숨겨야 되는 정보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호주 당국은 대체 무엇을 그토록 숨기려고 하는 걸까요? 당신이 혹하는 음모론 19, 14일을 공개합니다. 이곳에 사람이 산다? 자, 두 기자님께 또 여쭙겠습니다. 인류가 달에 처음 발을 디딘 게 언제입니까? 69년 닐 암스트롱이. 닐 암스트롱. 예. 인정합니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인류가 최초로 화성에 착륙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인류가요? 인류가. 인류는 화성 못 갔죠 아직. 못 갔다. 로버트만 보냈죠. 아직 간 적은 없잖아요. 아, 여기에 동참하시겠어요? 아니, 사람이 간 적은 없고 로봇만 보냈어요. 사람이 간 적이 없다. 아, 이렇게 과학 지식이 짧아가지고 이게 저희 주선에 맷 데이먼 한번 갔어요. 마셔. 맷 데이먼은 세트에서 한 거고요. 자, 화성에 사람이 갔다는 건 제가 아니고요. 나사 직원이 얘기한 겁니다. 나사요. 갔다는 거예요? 2014년 전 CIA 조종사인 존 리어가 진행하는 미국의 한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에 제키라는 여성의 전화가 올려옵니다. 나사에 있을 때 화성 지표만을 걷고 있는 사람을 봤어요. 제키의 주장에 따르면요. 1979년 나사에서 근무할 당시에 화성 탐사선 바이킹호의 원격 측정 영상을 통해 우주복을 입은 두 남자가 화성 지표면을 걷고 있는 모습을 똑똑히 목격했다고 합니다. 어허. 뭐 잘못 본 거 아닙니까? 착각했던 거 아니에요? 진짜 화성에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나사 직원이 대서특필되고 이게 아니 근데 약간 청취자 연결 같은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증명이 되는 얘기라고. 청취자를 무시하나요? 무슨 논문이나 네. 보도가 아니라 전화 연결해서 갑자기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제키와 동료들이 함께 보던 영상이 갑작스럽게 끊기자 제키와 동료들은 영상을 확인하려고 위층 사무실로 올라갔다는데요. 위층 사무실의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창문은 종이로 가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사람 말을 믿는다고 한다면 네네.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평소엔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이게 영상을 확인하려고 가보니까 그냥 당연하죠. 막아놨다는 거잖아요. 뭔가 숨기려는 사고가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답이 너희 제키가 누구예요? 제키요. 신분을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제키라는 사람이 한 말을 믿을 수 있냐 이거죠. 예. 자, 실제로 신원이 확인이 확인이. 되진 않았습니다. 거봐.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제키의 말을 들은 진행자 존 리어가 전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사실 인간은 1966년도부터 화성을 식민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화성엔 이미 저산소 상태에 적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며 음모론에 더욱 불을 지핀 겁니다.
저산소 상태에 적응한 사람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네. 아니 화성에 저산소 유인 인간이요. 화성에 유인 탐사선 사람이 탄 탐사선을 못 보냈어요 아직. 그래, 로봇 하나 보냈잖아. 산소가 부족하면 사람이 적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요. 어쨌든 제 키는 확인 안 됐어도 존 리어라는 사람은 자기의 신분이 드러난 사람이잖아요. 마이 라디오입니다. 네. 네. 그 사람이 얘기한 거는 약간 그래도 신빙성을 가지지 않았을까라고 당연하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 전에 갔다고 하니까 이게 결국에는 증거 없는 계속 얘기가 반복되면서 저 사람 얘기는 믿을 수 있지만 음모가 계속 확산되는 거 아닙니까? 과연 화성에는 정말 사람이 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혹하는 음모론 19 11일 공개합니다. 자, 이번 특종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믿고 있는 음모론입니다. 바로 1969년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아폴로 11호의 영상은 조작됐다는 달 착륙 조작설입니다. 바람이 불고 있어요, 성조기에. 에? 조작됐습니다. 말이 안 그리고 되잖아요. 역대 미국 대통령이 매번 질문 받는데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안 믿어줘요. 안 믿을 만큼 이상한 일이에요. 그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자, 그동안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던 의혹들은 아니고요. 좀 더 구체적이고 아주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음모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아폴로 11호 달 착륙 영상이 사실은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것인데 그래. 이 영상을 촬영한 사람 바로 공상과학 영화의 거장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라는 겁니다. 호호. 자, 아폴로 11호 달 착륙 1년 전인 1968년 큐브릭 감독의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개봉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영화를 본 나사가 큐브릭 감독을 스카우트, 달 착륙 조작 영상을 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엄청난 능력자 아닙니까? 네. 전 저분은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자, 과연 그럴까요? 음모론자들에 따르면 1980년 큐브릭 감독의 또 다른 명작 샤이닝에 아폴로 11호에 대한 비밀 코드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비밀 코드가. 자, 먼저 영화 주인공인 잭의 아들 데니가 입은 스웨터에는 아폴로 11호가 그려져 있고요. 저 뒤에 넣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진짜 저걸 입고 나왔어? 그럼요. 저걸 왜 입고 나와? 데니가 앉아있는 카페트의 무늬는 실제 아폴로 11호 발사대 패턴과 유사. 그러네. 보십시오. 저런 패턴이 흔한 것도 아니에요. 또 주인공 잭이 속담인 All work and no play makes Jack a dull boy라고 타이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All, ALL이 어머머. A11, 즉 아폴로 11호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큐브릭 감독이 진짜 이게 말은 못하겠고 대외비니까 영화를 통해서 메시지를 줬고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낸 거네. 그래서 결국 한국에서 방송까지 하고 있잖아. 혹시 뭐 큐브릭 감독이 뭐 해명은 했나요? 아쉽게도 큐브릭 감독은 이 음모론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부정을 안 해? 왜 부정 안 해? 그리고 1999년 결국 큐브릭 감독이 여봐. 세상을 떠나며 달 착륙 조작 음모론이 묻히는가 싶었는데요. 여봐. 그런데 16년이 지난 2015년 영국의 영화 제작자 패트릭 모레이가 생전 큐브릭과의 인터뷰를 공개. 어머머머머머. 그 내용은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거 봐라 이거. NASA promised me and gave me a lens, a special lens, which they used to photograph the moon. 진짜 저렇게 말했네. 자백을 했네요. 음모론이 아니네. 하지만 큐브릭 감독의 아내 크리스티아는 영상 속의 목소리는 실제 큐브릭의 목소리와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여전히 음모론자들은 영상이 사실이라고 주장. 결국 큐브릭 감독을 둘러싼 달 착륙 조작 음모론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이번 음모론의 주인공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단체인데요. 일명 세상을 움직인다는 그림자 정부 일루미나티. 많은 그 소설이고 드라마고 영화고 뭐 만화고 다 나오죠. 오늘 주제하면서 빠질 수 없는 조직. 그렇죠. 음모론자들에 따르면 일루미나티는 수백 년 동안 존재했으며 세계 정복을 목표로 은밀하게 세계 정치, 경제, 언론을 지배 일종의 그림자 정부라고 여겨지는데요. 하지만 함부로 그들의 실체를 파헤치는 건 너무나 위험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2015년 1월 17일 미국 미네소타주 애플밸리 마을
영화 감독 데뷔를 앞둔 데이비드 크롤리와 그의 아내 코멜, 또 5살 딸 라니아까지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아이고. 소름 끼치게도 사건 현장의 벽면에 새빨간 피로 신은 위대하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고요. 그리고 책상 위 메모장에는 지금 알라에게 복종하십시오라는 의문의 글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당시 현지 경찰은 파병군 출신인 크롤리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충동적으로 가족들을 살해했다고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크롤리 가족을 죽인 건 일루미나티가 분명합니다. 일각에서는 일루미나티의 소행이라는 음모론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아니 뭐 유명 정치인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가족인데 일루미나티가 진짜 있다면 일루미나티쯤 되는 단체가 뭐하러 크롤리 가족을 죽여요? 그러게. 사실 이 크롤리가 사망하기 직전인 2014년 영화 그레이 스테이트 제작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영화는 칩을 이용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림자 정부의 음모를 폭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음모론자들은요, 일루미나티가 그들의 실체를 밝히려는 사람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 크롤리 일가족을 몰살, 영화 제작을 중단시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필 그 영화 제작 발표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또 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근데 뭐 이게 일루미나티의 소행이라는 증거는 없잖아요. 지금까지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달 착륙의 진실과 일루미나티의 존재. 과연 언제쯤 이 음모론의 검은 내막이 벗겨질 수 있을까요? 자, 이번 음모론 역시 화제 인물이고 논란의 중심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연관된 음모론입니다. 자, 2002년 일론 머스크가 화성 이주의 꿈을 내걸고 설립한 민간 우주선 결합체 스페이스비. 일론 머스크는 지난해 5월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한 뒤 민간 우주 수송 시대가 열렸다며 자화자찬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정 기자님께서 한국 최초로 우주 관광객 되겠다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공언을 당했죠. 저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뭐 CG 만들고 해가지고 600억 내서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예. 일론 머스크의 유인 우주선 발사가 성공하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특히 2016년 9월 1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로켓 발사장에서 발사 직전 연료를 주입하던 팰컨 B 로켓이 갑자기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영상에서 뭔가 이상한 점 못 보셨습니까? 이상한 점? 힌트를 주세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안 보여요? 자, 지금 다가오잖아요. 새 아니에요? 어머. 제가 날아가는 시점에 터져버리네. 그렇죠. 접근했을 때. 어. 자, 로켓 폭발 영상이 공개된 뒤 로켓 폭발 원인은 외계인입니다. 터트렸네, 그놈이. 그럼 터트린 거야. 그러니까 외계인들이 이제 우주로 오기 전에 막은 거죠.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로켓이 폭발하는 순간 왼쪽 상공을 지나는 검은 물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외계인이 탄 UFO가 로켓에 접근해 공격을 가한 뒤 빠르게 사라졌다는 음모론이 제기된 건데요. 이후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물체의 속도가 최소 시속 5,800km는 돼 보인다. 외계인이 틀림없다. 맞네. 저게 어떻게 외계인이냐. 그냥 새가 지나가는 거라고. 저렇게 빠른 새가 어딨어. 그렇습니다. 이렇게 외계인 타격 음모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고 약 2달 뒤인 11월 7일 일론 머스크는요. 우주에서 필요한 산소의 탑재량을 늘리기 위해 산소의 온도를 낮춰 액화시키는 과정에서 온도를 너무 낮춘 나머지 산소 결빙으로 인해 폭발한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로써 팰컨 B 로켓을 둘러싼 외계인 공격 음모론은 일단락됐습니다. 러시아 총리가 밝힌 1급 기밀. 2012년 12월 7일 당시 러시아 총리였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현지 주요 방송사들과 차후 정부 예산 계획, 연금, 교육 문제 등에 관해 정부 대표로 공동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가 끝날 무렵 한 기자가 돌발 질문을 던졌는데요. Знаете абсолютно все. Ну вот, например, прилетали на Землю инопланетяне. Те самые зеленые человечки. Маляна, значит, рассказываю вам первый и последний раз. Вместе с передачей чемодана с ядерными кодами президенту страны приносят специальную папку. На ней написано «Совершенно секретно». И она... 뉴스 화면이라고요?
посвящена 기자와의 인터뷰입니다. пришельцам, которые посетили наш. 아니 이거는 그냥 인정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상황에 대해서. 네. 아니 근데 이건 놀랍네요. 놀랍다. 러시아의 5대 대통령 출신인 메드베데프 총리는 대통령 취임 직후 외계인에 대한 1급 기밀 문서를 전달받았으며 외계인이 이미 지구에 왔었다라고 인정한 건데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인공위성을 최초로 발사한 우주개발의 강국이고 그렇습니다. 또 이 당시 최첨단 기술로 외계인과 접촉했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갔으니까 그렇죠. 거기까지 온 러시아랑 제일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 출신 총리면은 이제 국가안보의 총책임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모르는, 혹은 다른 나라에서 모르는 기밀을 알고 있을 테니 저런 얘기가 그냥 갑툭 튀어나온 거 아니겠어요?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더 놀라운 건요. 메드베데프 총리의 다음 말은 또 있어? Одновременно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доклад абсолютно закрытой спецслужбы, которая занимается контролем пришельцев на территории нашей страны. Сколько их среди нас? Сколько их среди нас, рассказывать не буду, потому что это может вызвать панику. 그 메인 인 블랙 영화처럼 똑같네. 그 우리 중에도 외계인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아예 외계인들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가 따로 있다잖아요. 네. 자, 메드베데프 총리의 인터뷰가 공개된 후 사람들은 외계인이 지구에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라며 폭풍 관심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메드베데프 총리는 인터뷰 말미에 영화 맨 인 블랙을 보면 외계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농담조로 무마를 하려는 듯 했습니다. 영화를 이제 언급한 걸 보면은 이제 농담으로 약간 내가 여기까지 왜 얘기했자면서 급하게 무마하려는 듯한 느낌이 좀 들고 주워 담기 위해서. 그렇죠. 넘어가려고. 괜히 한 말은 아니에요, 저거는 분명히. 외계인은 있다 싶고 17일 공개합니다. 외계에서 보낸 정찰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시작된 미소 냉전 시대.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발사에 성공하면서요. 큰 충격을 받은 미국은 이듬해 미 항공우주국 나사를 창설. 그 뒤 양국의 우주 전쟁이 본격화됐는데요. 그런데 1960년 2월에 발견된 의문의 인공위성 때문에 전 세계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 왜요? 인공위성이 뭐 어떻게 됐길래? 일명 흑기사 위성이라고 불린 이 인공위성이 논란이 된 이유. 그 어느 나라에서도 흑기사 위성을 쏘아 올린 나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 진짜? 그리고 더 혼란에 빠진 건 당시 예상한 흑기사 위성의 무게는 무려 약 15톤. 그런데 당시 기술 수준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인공위성의 최대 무게는 겨우 500kg에 불과했고요. 오. 그리고 흑기사 위성의 운행 속도는 당시 최신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2호보다 두세 배가량 더 빠르기까지 했습니다. 우와. 당시 과학기술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인 거죠. 뿐만 아니라 프랑스 파리 천문대의 야크 월레 박사는 이 인공위성은 지구에서 발생한 인공위성과 반대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구 중력에 구애받지 않는 이 거대한 인공위성, 이 흑기사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게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구에서 쏘아 올린 것도 아니고 지구의 기술을 뛰어넘는 거라면 이거는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그럼요. 네, 외계에서 쏘아 올린 거다. 그런데 더욱 의문인 것은 이 인공위성이 발견된 지 3주 만에 감쪽같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얼마 뒤 미국에서 처음 입장과 다른 의견을 발표합니다. 흑기사 위성은 미국에서 발사에 실패한 디스커버러 위성의 잔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대반전이 일어났으니 사라졌던 흑기사 위성이 1981년에 다시 포착된 겁니다. 보통 인공위성이 사라졌다, 정상 궤도를 이탈했다라는 건요. 인공위성이 수명을 다해서 일부러 지구로 떨어뜨렸거나 혹은 고장이 나서 우주 쓰레기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때문에 지구의 중력의 일정 범위를 넘어서 지구와 멀어져서 사라진 거라면 그렇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라진 흑기사 위성은 마치 누군가가 다시 지구 궤도로 돌려보낸 것처럼 다시 나타나는 아주 불가사의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주장대로 인공위성의 파편이라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안 네. 미국에서 뭔가 좀 숨기려고 일부러 좀 덮은 거 아니에요? 숨기려고. 잔해로 보기에는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7년 뒤인 1998년에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흑기사 위성의 정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정밀. 네, 놀랍게도 검은색 외관은 단순 파편이 아닌
정교한 인공위성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자네가 아니네. 자네 아니죠? 그 완전체잖아요. 네. 아니 딱 저 UFO처럼 생겼는데 그 SF 영화에 나오는 그 뭐 정찰 위성이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뭐 카메라도 달려 있는 것 같고. 보냈나 보다. 그리고 일부 천문학자들은 흑기사 위성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 지금은 사라진 흑기사 위성이 2030년경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10년 뒤에 진짜 그 흑기사 위성이 다시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흑기사 위성이 다시 돌아올 2030년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외계인은 있다 싶고 15위 공개합니다. 태양계에서 지구와 가장 닮았고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행성, 바로 화성이죠. 인류는 1970년대부터 화성에 탐사선을 발사해 생명체 탐사를 진행, 화성의 부모 미스테리에 대한 탐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네네. 예. 화성 표면에서 발견된 숫자 기억납니까? 네, 8자. 앞에 5자도 있잖아. 그럼요. 미스테리한 흔적이 끊임없이 발견되는 미지의 행성 화성. 그런데 또 새로운 증거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번엔 생명체입니다. 에? 아이 아니에요? 옆모습 아니야? 어린애 같은데? 자, 지금 보면은 약간 긴 머리 여자 같잖아요. 그래, 옆모습 같아. 그렇죠. 머리를 이렇게 길게 늘어뜨린 여성의 모습 같습니다. 2015년 나사의 화성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 로버가 화성 내 협곡을 촬영하던 중에 포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자를 찍은 게 아니고 네. 쭉 이제 찍다 보니까 걸린 거예요. 황량한 화성에서 유독 눈에 띄는 형상. 두 팔과 긴 머리, 가슴 등 여성의 형상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외계인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이 여성 외계인의 키는 대략 8에서 10cm이고요. 만약 이 작은 형상이 조각이었다면 쉽게 부서졌겠지만 조각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형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화성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2008년 나사는 화성에서 채취한 토양 샘플에서 얼음을 발견했고요. 2015년에는 화성 표면에서 소금기가 있는 물이 흐른 흔적을 발견을 했습니다. 소금, 물, 뭐 이런 게 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것도 화성에서 나온 거를 보면은 정말 이 생명은 존재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지구에만 생명체가 산다고 믿고 있었던 건 아니죠? 외계인은 진짜 있습니다. 외계인은 있다 싶고 14위를 공개합니다. 전 세계에 유출된 기밀 영상. 2011년 4월 13일 너튜브에 공개된 충격 영상. 이제 슬슬 무서워집니다. 순위 올라갈수록. 뭐야? 굉장히 옛날 같은데 뭐가 떠 있네요. 저거 뭐지? 이게 뭐야? 저거 얼굴 같잖아. 이제 알았어요? 자, 영상 속에는 원반형 UFO와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사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영상의 출처. 바로 소련의 국가안보위원회인 KGB가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기밀 영상이라는 겁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이 영상의 첫 화면에 등장하는 엠블렘이 1957년경에 사용되었던 KGB의 실제 엠블럼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건데요. 그러네. 자, 그리고요. 탐문에 따르면 KGB가 해체되자 1942년부터 1969년에 촬영된 KGB의 1급 비밀로 추정되는 영상이 일부 공개가 됐는데요. 그중에 이반이라는 사람이 KGB에 붙잡힌 외계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너튜브에 공개했는데 충격적인 건 이 영상 속에 KGB의 전투기에 의해 격추당한 UFO가 프랑스의 한 마을에 착륙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첫 번째 영상이 공개된 지 3주도 채 지나지 않은 5월 1일, 이반이 두 번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보시죠. 뭐야? 에? 아니,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잘 이건 찍혔는데? 그냥 살아서 움직이잖아. 어머. 이 뭐야? 어머.
아니 근데 옛날 필름이라 더 무서운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 거면 오히려 그냥 에이 뭐 잘 만들었나 하겠는데 저 당시 영상이면은 합성하기도 쉽지 않고 조작도 쉽지 않죠. 요즘이야 뭐 CG로 거의 사실처럼 만드는 게 가능하지만 옛날은 아우, 불가능하잖아요. 더 어렵죠. 옛날 거라 너무 무섭다. 그런데 이 영상에는 첫 번째 영상에는 없던 설명이 덧붙여 있습니다. 영상의 중요성 때문에 정보의 제공자는 익명으로 한다. 첫 번째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사람들이 이거를 막 찾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캐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이 영상에 올라온 게 아닐까요? 미스터리한 기밀 영상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주일 뒤에 공개된 세 번째 영상을 보시죠. 외계인의 손을 도장으로 찍은 듯한 기다란 네 손가락과 함께 우리는 여러분의 의견에 관여하지 않지만 여러분은 잘못된 방향으로 보고 있다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고요. 이후 공개한 네 번째 영상에서는요. 가족 휴가라는 제목으로 여러 외계인이 등장합니다. 뭘 자료가 많아. 에? 에? 그리고 영상 속에는 1942년 첫 접촉 이후 서로의 관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외교 사절의 파견이 계획됐고 회의는 비밀리에 개최될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스터리한 영상이 계속 업로드되자 네 번째 영상을 끝으로 돌연 숱한 궁금증만 남긴 채 종적을 감췄습니다. 어머나. 아니 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영상을 올린 거고 왜 또 사라진 거죠? 사라진 게 더 이상한데요? 왜냐면 이게 장난이고 막 그러면 사라질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KGB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미스터리한 기밀 영상. 과연 언제쯤 진실이 밝혀질까요? 외계인은 있다 싶고 8위 공개합니다. 페루 CCTV에 찍힌 미스터리 형체. 2016년 8월 30일 너튜브에 올라온 한 CCTV 영상이 페루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두 눈 크게 뜨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바로 뭐야, 가죠. 이게? 뭐 빛이 나요 근데? 어? 잠깐 뭐야? 이건 걷는 게 아니잖아. 봤어요? 이거 훅 지나는 거? 자, 이 영상은 페루 파차카마크에 있는 고속도로 옆 한 주유소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한적한 밤, 대화를 나누던 두 직원. 그런데 저 뭐지? 한 직원이 가리킨 곳에 몸에서 약한 빛을 내는 정체 모를 생명체가 도로변을 천천히 걷고 있었던 겁니다. 난생 처음 보는 희귀한 모습에 곧바로 직원들은 괴생명체를 향해 달려갔는데요. 그러자 정체를 숨기려는 건지 인기척에 방향을 틀어 고속도로를 향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저 모자 쓴 분이 확인하려고 다가갔었네요. 그렇죠. 근데 확 날아가 버리네. 야, 그러니까 그 가까이서 보면 목격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지? 멀리서 봤으면 헛걸 봤다고 해도 가까이서 보고 뛰어갔잖아요. 자, 괴생명체 목격자인 주유소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키는 한 1m 정도 됐고요. 다리가 많았어요. 최소 10개 정도 됐어요. 라고 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CCTV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이후 이 괴생명체가 고속도로로 진입하자마자 트럭에 치였는데요. 아이고. 글쎄 순식간에 증발해버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라졌어. 그리고 이후 곧바로 트럭에 부딪힌 곳에 가봤더니 그 어떠한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 CCTV에도 찍혔고 트럭에 치였다라는 증언도 있고 봤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흔적이 없을 수가 있지? 그리고 한두 명이 본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본 거잖아. 그렇죠. CCTV로도 찍혔고요. 이게 설명이 진짜 안 되네요. 안 됩니다. 자, 이후 이 미스테리한 페루 주유소의 CCTV 영상을 페루의 UFO 연구가 안소니 초이가 자신의 너튜브에 공개하며 알려졌습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요. 외계인이 보낸 로봇 아닐까?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렇게 괴생명체가 외계인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추측을 내놨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페루 CCTV에 찍힌 괴생물체의 정체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외계인이 있다 싶고 7위를 공개합니다. 칠레 정부도 인정한 UFO. 또 칠레야? 이게 다 남미예요, 지금. 왜 이렇게 남미지? 2014년 11월 11일 칠레 해군 소속 베테랑 상교 2명은
헬기를 타고 산티아고 해안을 순찰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는 칠레 해군 알파기. 국적과 소속을 밝혀라. 전방에 정체불명의 비행물체 발견. 확인 바란다. 당시 적외선 카메라를 테스트 중이던 해군 정규는 수상한 비행물체를 포착. 어머나. 너무나 또렷한 형태인데요? 이거 저 군사 레이더 화면이잖아요. 아니 너무 또렷하다. 이거는 근데 우리가 아는 항공기 모양이 아니죠. 날개도 없고. 동글동글하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교신을 시도했지만 비행물체에선 어떤 응답도 하지 않았고요. 인근 공군기지에 확인을 요청했는데요. 적외선 카메라에도 찍혔음에도 해군의 헬기 레이더에는 물론 인근 공군기지의 레이더에서도 포착되지 않는 유령 비행물체였습니다. 와, 무시무시하네. 점은 찍혀 있는데 안 보인다. 칠레 항공관제소에 확인한 결과 당시 해당 지역을 비행하는 민간기나 또는 군사용 비행기의 운항이 통보된 적이 없다고 하고요. 또 칠레 해군에 따르면 군사훈련이나 인근 국가의 비행기를 이용한 첩보 활동도 보고되지 않았다는데요. 그 뒤 수상한 비행물체에 출연해 UFO와 미확인 공중 현상을 연구하는 칠레 정부의 CEFAA는 조사에 착수. 비행물체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천문학자, 공군사진측량부서, 영상 분석가 등의 전문가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네. 항공사진 및 영상 분석가의 조사 결과 영상은 조작의 흔적이 없다. 이 비행물체는 스스로 움직이는 게 확실하다라며 비행물체가 가짜일 가능성을 일축했고요. 천문학자 역시 우주 쓰레기였다면 영상처럼 수평으로 비행하지 않고 추락했을 겁니다. 라며 비행물체가 UFO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비행물체의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UFO로 추정되는 영상이나 사진에서 기체를 뿜는 모습은 극히 드물었는데 이 비행물체는 기체를 배출하는 기이한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뿜네, 뿜어. 이상하죠? 매연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네. 뭐 이렇게 뒤에 아니 나 지금 내 눈을 지금 의심하게 돼요. 이게 근데 영상 전문가가 조작 가능성 1도 없다 그랬잖아. 없다 그랬잖아. 일각에서는 비행기가 배출한 오수일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사전에 공군기지의 오수 배출을 보고했어야 했는데 역시나 보고된 바가 없었고요. 칠레 정부의 UFO 조사기관 CEFAA가 약 2년에 걸쳐 비행물체의 정체를 조사했지만 우리가 조사한 모든 사건 중 가장 수수께끼라며 미확인 비행물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결론 자체가 미확인 비행물체 UFO네요. 그렇죠. 그래 결론 내린 거네요. 정확히 정체를 알 수가 없으니까. 와. 해군의 카메라에 포착된 UFO. 인간은 그 수수께끼를 언제쯤 풀 수 있을까요? 지구를 지켜라 아마게돈 19 5위 공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폭탄들이 우주에서 지구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바로 소행성. 아, 이거는 너무 살벌해. 이건 진짜 못 막지 않나? 진짜 여러 가지 아마겟돈 영화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죠, 아마겟돈 맞아요. 영화 그죠. 네. 영화 아마겟돈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지면 예상 피해는? 인류의 종말입니다. 지난 4월 다행히도 지구를 스쳐 지나간 소행성 1998 5R2. 이 소행성의 규모는요. 직경이 최대 4,000m. 쉽게 말하면 에베레스트의 절반 정도의 사이즈고요. 총알보다 약 9배나 빠른 시속이 약 3만 킬로미터. 뚫렸겠는데? 이런 속도로 지구를 향해 접근하다가 지구와 약 630만 킬로미터 거리를 두고 통과했습니다. 진짜 가깝다. 상상만 해도 저는 너무 끔찍해요. 그런데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 비일비재예요. 그러지 마. 여러분이 잘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소행성 엑소1이 약 시속 3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지나갔고요. 지난 5월에는 소행성 1997 BQ 역시 지구로부터 약 610만 킬로미터 거리를 두고 지나갔습니다. 이게 정통으로 부딪히면 한 지역을 파괴해버릴 정도의 위력을 가진 소행성이 지구 근방까지 접근한 겁니다. 아니, 소행성이 이렇게 자주 지나가는지 몰랐네요.
이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한 사건들이 계속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3년 러시아 우랄 산맥 첼야빈스크 상공에서 직경 약 15m, 무게 약 10톤, 거대한 불덩어리 소행성이 폭발해 1,5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7,200여 채의 건물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7,000여 채요? 네. 2017년에는 중국 윈난성 샹그릴라시에서 북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에 초속 14.6km의 소행성이 낙하해 공중에서 폭발했는데요. 유럽 우주국에 따르면 향후 100년간 지구를 타격할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이 무려 약 880여 개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나사에는 2175년에서 2199년 사이 소행성 베누와 충돌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저건 좀 크구나. 참고로 소행성 베누는 무게가 약 780억 킬로그램, 직경이 최대 500m로요. 미국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맞먹는 크기의 암석인데 만약 이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한다면 9만여 명에서 16만여 명의 사상자를 낳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에 8만 배에 해당하는 피해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아니 이 숫자가 이 정도 되는지 몰랐어요. 너무 무서운데. 제발 880개 다 날아갔으면 좋겠다, 딴 데로. 그런데 말입니다. 우린 결국 답을 찾아내고야 말죠. 무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맞먹는 규모의 소행성 베누와의 충돌을 막기 위해 나사에서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사에는 소행성 충돌 사태를 대비한 전문 부서 행성 방어 협력부가 있습니다. 지구와 충돌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을 관측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소행성과 충돌할 위험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일명 해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머 플랜이 뭐냐? 이 9톤에 달하는 대규모 충격체, 벌크 임팩터 또는 핵무기를 발사해서 소행성을 지구 궤도 밖으로 밀어낸다는 계획입니다. 궤도를 바꾸는군요. 그리고요. 지구와 소행성 충돌을 막기 위한 또 다른 방어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내후년이죠. 2022년에 소행성 디디모스가 지구에 접근할 거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디디모스는 직경 약 780m의 디디모스 A와 약 160m의 디디모스 B로 이루어진 쌍성계로요. 때려오네. 2022년 10월경에 지구와 약 1,047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두고 지나갈 것으로 예측하는데 이에 대비해 나사는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비와 손을 잡고 지구 방어 프로젝트에 돌입. 지구를 향해 오는 디디모스의 궤도를 바꾸기 위해 우주선을 충돌시키는 이중 소행성 방향 수정 테스트, 일명 다트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략 냉장고 크기의 다트 우주선은 총알보다 약 9배 정도 빠른 초당 6km의 속도로 소행성과 충돌할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간 어깨빵을 날리는 거군요. 그렇죠. 다트를 쏘듯이. 근데 이게 멀리서 부딪히면 요 1도 차이가 그렇죠. 엄청나잖아요. 1도 차이가 아니라 뭐 0.1도만 틀어져도 그러니까.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행성의 공포로부터 부디 안전한 지구 방어에 성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름 특집 2탄 지구를 지켜라. 아마겟돈 19, 19위부터 공개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태양이 사라진다면? 지구상의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에너지, 바로 태양이죠. 그럼요. 그렇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안 돼요.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죠. 그렇습니다. 태양의 빛과 열인, 복사 에너지는 지구의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치고요. 또 식물은 광합성을 하며 생존, 그리고 먹이 사슬에 의해 다른 생명체들이 영양분을 흡수해서 에너지를 얻게 되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태양을 먹고 산다는 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만약에 태양이 수명을 다한다면, 그래서 태양이 사라져버린다면. 진짜 무섭다 이거. 끔찍하네요.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무섭네요. 뭐 대안이 없어 보이잖아요. 네. 아니 인류의 그런 빛을 공급하는 존재, 자원을 공급하는 존재가 없어져 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과학계에 따르면 현재 태양의 나이가 약 45억 6,720만 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의 남은 수명은요, 약 78억 년이라고 합니다. 태양에 수명이 있다는 생각을 사실 안 해보잖아요. 늘 영원할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당연히 수명이 있겠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태양이 사라진다면 지구는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받지 못해서요.
영원한 빙하기를 맞이해 바다는 물론 대기마저 얼어붙는 끔찍한 재앙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공룡도 소행성 충돌로 빙하기를 맞이하면서 모두 절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이뿐이 아닙니다. 비구름 형성의 원인인 대류 현상 역시 태양열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생명체 생존의 기본 조건인 물을 충족시키는 비가 더 이상은 내리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광합성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식물뿐 아니라 모든 먹이 사슬이 붕괴, 또 광합성으로 인한 산소 분출도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결국은 인류 역시 생존 불가라는 끔찍한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아, 이 태양의 소중함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욱더 느껴지게 되네요. 그런데 요즘 뭐 워낙 과학기술이 좋으니까 뭐 어느 정도의 대안만 마련된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또 대공포입니다. 태양이 단 1초만이라도 사라진다면, 없어진다면 지구에 큰 재앙이 닥치게 되는데요. 현재 지구는 태양의 인력, 즉 중력에 의해 태양 주위를 타원형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 사라진다면 지구는 궤도를 벗어나 광활한 우주 저편으로 슝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 뱅글뱅글 계속 도는 사람 손을 잡아주다가 갑자기 손을 확 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튕겨져 나가겠죠. 우리가 또 그러네요. 인력을 생각 안 했죠. 무슨 뭐 저기 어둡고 뭐 광합성 못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네. 그냥 날아가요, 일단. 어둠 속으로. 자, 그러다 날아가 버린 지구가 우주에서 표류하다가 자칫 소행성과 정면 충돌이라도 한다면요. 지구는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겠죠. 지구를 지켜라 아마겟돈 19, 16일을 공개합니다. 지구를 삼켜버릴 판도라의 상자. 2008년 9월 인류 사상 최대 규모의 입자 가속기인 대형 강입자 충돌기가 첫 가동을 시작. 마침내 태초의 비밀이 풀리나라며 전 세계 과학계의 관심이 초집중됐습니다. 아시죠? 이거 뭐 공대 입자 가속기. 네,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뭐 하는 거예요? 입자 가속기 말 그대로 입자를 가속시키는 건데 저 상태가 이제 최초의 입자들이 합성하면서 새로운 물질들을 개발해내는 상태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통해서 이 지구에 존재하는 물질들이 어떻게 생겼나를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태초에 우리가 이 물질이 왜 생겼나를 연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과학계에서는 왜 중요하냐? 이 실험을 통해서 우주 탄생의 순간인 빅뱅을 축소판으로 재현해 우주 생성 원리의 비밀을 파헤치는 겁니다. 과학자들의 어떤 숙명의 과제 같은 그런 느낌인 거네요. 맞습니다.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는 80억 달러, 무려 약 8조 원이 투자된 이 거대 프로젝트를 위해서요. 200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름 8km, 둘레 27km에 달하는 지상 최대 규모의 입자 가속기를 가동시켰고요. 결국 2012년에 입자 가속기를 통해서 모든 물질의 질량을 부여하고 사라졌다는 일명 신의 입자, 힉스 입자의 존재를 입증해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최고의 과학 업적으로 꼽혔고요. 우주 탄생의 원리를 발견하는 데 있어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08년 당시 이 입자 가속기의 가동을 앞두고 있을 때 일각에서는 입자 가속기는 지구의 멸망을 가져올 것이다라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과학자들은 입자 가속기의 가동을 막기 위한 소송까지 제기했었는데요. 자, 그 이유는요. 입자 가속기가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한다. 어떻게? 블랙홀을 만들어서 말이죠. 입자 가속기 실험 도중에 충돌시킨 양성자의 질량보다 무려 14,000배나 큰 충돌 에너지가 발생하고요. 온도는 태양의 중심보다 무려 10만 배나 더 뜨거워지는데요. 바로 이때 블랙홀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에 그 영국의 저명한 우주학자이자 전 영국 왕립학회장인 마틴 리스경이 입자 가속기에 관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공개했는데요. 만약에 입자 가속기 실험이 잘못된다면 이 지구가 지름 100m짜리 부채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100m. 아니
아니 지구 생각하다 100m 얘기하니까 진짜 작게 느껴져요. 너무 작죠. 네. 아니 블랙홀이라는 게 시간도 빨아들이고 빛도 빠져나갈 수 없는 곳이니까 무섭네요. 지구를 지켜라 아마게돈 19 11위 공개합니다. 만약 모모가 멈춘다면 지구의 신비와 자연을 탐사하는 유명 과학 전문 채널에서요. 2010년 한 다큐멘터리가 방송되면서 전 세계에 충격과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누구죠? 다큐지? 만약 이것이 멈춘다면 세계 각지에서는 홍수와 지진이 일어나고 1년 내내 봄, 가을 없이 영상 50도가 넘는 여름 혹은 영하 50도 이하에 달하는 겨울이 계속되는 등 정말 상상하지 못한 끔찍한 재앙이 일어난다는데요. 대체 그게 뭐냐? 바로 지구가 멈췄을 때입니다. 우리 지구는 23.5도로 기울어진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번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자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로운 자연의 섭리 때문에 태양의 열을 받는 위치와 면적이 달라지고 선선하거나 덥거나 춥거나 하는 계절이 생기는 건데요. 그런데요, 만약 지구의 자전 속도가 서서히 느려지다가 결국 멈춰버린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먼저 지구 전체의 지형이 급격하게 변하게 됩니다. 지구의 자전력이 바다를 적도 부근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만약 이 지구가 자전을 서서히 멈추게 되면 적도 지역의 바닷물들을 잡아두는 원심력이 약해지고 그렇게 되면 극지방으로 바닷물이 몰리게 되겠죠. 영국과 유럽 대륙 사이에 바닷물이 쭉 빠져 이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싹 잠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직 지구온난화가 급격히 빨라지겠네. 거기서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북극 지방에 몰렸던 바닷물들은 넘치고 다시 불어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는데요. 그러면 영국,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까지도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 바닷물에 잠기며 초토화되어 버리는 거죠. 아, 바닷물에 잠긴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바닷물에 엄청난 양이 움직이는 속도가 있으니까 쓰나미 저리 가라네요. 끔찍한 멸망 시나리오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구의 자전을 따라 일정하게 회전했던 핵, 멘틀, 지각들이 각각 다른 속도로 회전하면서 이게 마찰을 일으키게 되면 그 과정에서 지각의 균열이 일어나 세계 각지에서 지진과 화산이 폭발하고 홍수가 발생하는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재난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섬세한 우주의 조화로 살아 숨쉬는 지구. 지구의 숨이 멈추고 완벽한 균형이 깨지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지구를 지켜라 아마게돈 19 9위를 공개합니다. 지구의 보호막이 사라진다면 19위 전기자님 특종에서 태양이 우리 지구의 근본적인 에너지원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렇죠. 그 태양이 넘치는 에너지로 지구를 역으로 공격하고 있기도 한데요. 태양 폭풍 같은 얘기인가요? 태양이 암을 유발하는 방사선과 자외선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지구에는 오존층이 있습니다. 네네. 산소 원자 3개로 구성된 이 오존의 분자가 지상으로부터 25에서 30km 높이의 성층권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요. 이 오존은 태양으로부터 전달되는 자외선 중 약 95에서 99%를 흡수하면서 우리가 직접 자외선을 쐬지 않게 해주는 지구의 보호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2020년 현재 남극은 서울시 면적의 1.5배인 1000제곱킬로미터의 오존층이 사라졌고요. 뿐만 아니라 칠레와 아르헨티나 남부, 호주 등 전 세계 오존층이 파괴되며 지구의 보호막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뭐 헤어스프레이 그런 데 들어가는 프레온가스가 오존층 파괴의 주범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요새는 사실 프레온가스를 좀 많이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파괴되고 있는 원인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은 프레온가스의 대체제로 쓰이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프라이팬 코팅제나 각종 냉매에 쓰이는 화합물 클로로포름의 염소 성분이 있는데 이 염소 원자 하나가 무려 약 10만 개의 오존을 파괴해 오존층을 없애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아산화질소 등 환경오염을 통해서도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오존층이 파괴된다면 우리 인간 또 생태계는 어떤 피해를 입게 될까요?
인간의 DNA, 핵산, 이 단백질은요, 자외선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존층이 파괴되어 지구에 그대로 자외선이 쏘여진다면 흔하게는 눈의 결막염, 또 백내장과 같은 안과 질환이나 피부가 붉게 변하는 홍반. 그런데 이 홍반도 악성 홍반이면 이게 결국엔 피부암 같은 희귀암으로까지 번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호주 지역은 호주 보건복지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2016년에만 무려 약 1,800명이 피부암으로 사망했다는 통계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호주는 그렇게 그 선크림도 많이 바르고 좀 긴 팔 많이 입고 선글라스 꼭 끼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오존층 파괴가 심한 남극과 북극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할까?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암 발생률이 지난 10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존층 파괴는 동식물 등 생태계까지도 위협하는데요. 자외선 때문에 꽃들은 개화하지 못해 말라 죽고요. 식물성 플랑크톤이 감소해 생태계 먹이 사슬의 균형이 깨지면 네. 어류, 또 동물들의 멸종을 초래. 그리고 이 모든 건 결국 인류의 멸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오존층이 파괴된다는 것은요, 우리 인류의 생존도 파괴된다는 거예요. 지구의 보호막, 여러분 꼭 지켜내야겠습니다.